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금융 이론의 기초 이제 두 번째 주차고요. 2주째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우리 그 교과서상으로는 이제 챕터 13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고교 시절에 경제 수업을 듣게 되면 아마 GDP, GNP 이런 것들은 배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사나 경제 뉴스 보시게 돼도 역시 뭐 국민 소득이라든지 뭐 수지, 뭐 특히 국제 수지 이런 것들은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수가 있는 주제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금융 이론의 이제 기초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 되는 어떤 관점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국민소득 개정 그리고 이제 국제 수지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저희들이 익히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 우선 국제경제학의 이제 7대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라 간의 이제 장기가 다르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역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무역을 통해서 각자 이제 얻어가는 것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런 무역이 일어날 때 무역의 어떤 형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무역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유발되는 일종의 이제 보호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도 그 국제 경제학에서 이제 그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반대급부로서 어떻게 보면은 흑자를 본 나라도 있고 적자를 본 나라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부산물로서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국제 수지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국제경제학에서 이제 또 관심 요소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나라의 돈이 다른 나라의 돈과 교환되는 소위 말하는 그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어떠한 다양한 경제 문제나 무역이나 통상 마찰이나 여타의 문제들이 사실은 국가 간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국제경제학의 주제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어떤 무역의 성과로서 이제 생겨 있는 어떤 해외 자산이라든지 혹은 또 환율에 의해 가지고서 움직이는 어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자금 조달과 혹은 투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국제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국제경제학의 어떤 범주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죠. 짧게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GDP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1년 동안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합을 GDP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GDP가 이제 포괄하는 걸로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 서비스를 갖다가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는 중간재 같은 거는 사실은 포함 안 돼요. 그래서 뭐 중간재라든지 관련된 서비스, 그 다음에 투입품, 중고품,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GDP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거시경제의 3대 경제 주체를 했을 때는 첫 번째 이제 가계, 하우스홀드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고, 노동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있다 그러면 자본을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생산 요소로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봤었던 생산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과 토지 등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을 말하자면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제 결국은 경제 전체를 코디네이트하는 역할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산된 부를 갖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어떠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경제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 요소를 구입하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어떤 나라의 경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DP를 우리가 측정할 때 이제 물가의 변동 혹은 물가의 그 상승 정도를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실질 GDP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그 기준 연도를 하나 정해 놓고 말하자면 그 기준 연도로부터 상승 내지 하락한 물가의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 생산품을 갖다가 그 당시 물가로 표현하는 걸 갖다가 실질 GD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목 GDP는 그 생산된 그 시점의 물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똑같은 뭐 라면 하나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뭐 라면 한 봉지가 500원 하던 시절이다 그러면은 그 라면 한 봉지 때문에 늘어나는 GDP는 500원인 반면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봉지가 1,500원 한다 그러면은 그 라면 한 봉지 때문에 늘어나는 GDP는 1,500원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명목 GDP가 이야기하는 바인 것이고 실질 GDP의 관점에서는 그 과거에 뭐 라면 한 봉지가 500원 증가했다 그러면 그때 라면 한 봉지 생산이나 지금 라면 한 봉지 생산이 똑같은 실질 GDP 상으로는 500원 증가에 끝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GDP, 실질 GDP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빅맥 가격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빅맥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컨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격선 중에서도요, 하늘색 선이 말하자면 실제 이제 매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빅맥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1986년도쯤에는 빅맥 햄버거가 아마 하나에 1불 60센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햄버거 가격이 나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조사를 시작했던 80년대 중반만 해도 1불 50센트 하던 것이 2불, 3불을 지나 4불, 5불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보통 학교 앞에 저도 맥도날드 가끔 가고 하는데요. 보통 뭐 햄버거 하나 사 먹고 하면 보통 뭐 한 4, 5천 원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햄버거 가격 자체는 액면상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물가의 상승이 결국은 이제 햄버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그 명목 GDP, 실질 GDP 얘기할 때처럼 과거의 특정 연도를 정해놓고서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고, 즉 그 CPI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감안해 가지고 실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만큼을 뺀, 그래서 과거 수준의 그 햄버거 가격대로 이렇게 환원시켜 가지고서 쳐다보게 되면은 그렇게 조정된 실질 물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연두색 선이에요. 연두색 선은 확실히 보면 인플레이션을 제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제 빅맥을 팔고요. 그 다음에 또 빅맥이 아주 보편적인 어떤 그 음식으로서 오랫동안 선호되고 소비되어 왔기 때문에 빅맥의 그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을 일종의 그런 그 물가의 지표로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빅맥 가격, 빅맥 지수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죠. 나라 간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빅맥 가격을 가지고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 간의 물가를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빅맥 가격이 아주 용이하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풀고 싶은 문제, 풀고 싶은 고민 뭐냐 그러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완전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의 어떤 생산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세션과 다음 세션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굳이 나눠보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지난 학기에 했었던 무역론에서 이제 좀 많이 좀 더 익숙하게 볼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특정 상황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경제 주체의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거죠. 반면 이제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경제를 조망을 하면서 경제의 어떤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말하자면 어떻게 각자의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서 고용이나 생산이나 성장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어떤 스터디라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의 어떤 관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 국제금융론 같은 경우는 미시보다는 거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학기 동안에 우리가 이제 국가 경제 간의 상호작용이나 글로벌 거시 경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서로 그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더 거시 경제학 쪽에 방점이 찍힌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거시경제에 적용되는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국제경제를 바라볼 때 이제 일종의 그런 그 네 가지 조망 포인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무역 불균형의 관점에서 이제 국제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관심 대상이 뭐가 되냐 그러면 국가 간의 어떤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부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미국이 꾸준하게 무역을 통해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국의 부가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대로 방치돼도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정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정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발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결국은 무역에는 어떠한 식의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경제에서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화량이나 인플레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수요 공급을 갖다 조절함으로써 어떤 환율이라든지 수출 물가에 영향을 줄 거니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제경제를 공부하는 관점에서 통화량과 인플레 관점에서 이제 그 국제경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실업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국제경제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경제가 운영된다고 할 때에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어떠한 그 부분에 실업이 발생된다든지 혹은 전반적으로 고용을 갖다가 더 증진시키는 혹은 저하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국제경제 속에서 결국은 어떤 그 고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실업에 대한 관점에서의 국제경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 관점에서도 사실은 그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결국 소비의 행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소득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결국은 해외와의 어떤 뭐 투자나 혹은 뭐 외자의 유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계 내진 기업의 부채와도 사실은 다 영향을 주고받고 하게 되죠. 정부도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라든지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정부의 저축과 차입도 저축의 관점에서 결국 국제 경제와 연관을 짓게 돼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총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일종의 국제 경제를 갖다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뷰포인트 내지는 어떤 그 관점을 갖다가 갖게 되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으로서 이제 국민소득 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어로 이제 National Income Account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저축과 투자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워낙 자꾸 보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국민저축이나 뭐 경상수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살림을 살게 되면 가계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계부 관점에서 국제 경제를 바라볼 때 어떤 식의 가계부를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앞쪽 세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아마 국제수지 개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득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제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했었을 때에 가게와 기업이 사실은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뭐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 요소로 한다 그랬는데요. 그러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에서 결국은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을 하면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말하자면 뭐 고용도 일으키고요. 토지도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게로부터 뭐 출자를 받는다든지 해서 자본도 공급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기업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마련된 자원을 바탕으로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요소 시장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그것이 뭐 임금이라든지 지대라 그러죠. 렌트, 월세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가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제 혹은 뭐 주식을 투자했다 그러면 배당일 거고요. 뭐 채권을 뭐 투자했다 그러면 이자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이제 생산요소 시장을 통해서 기업과 가게 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 거래죠. 그리고 실제 이제 기업이 무언가 그 재화나 용역을, 서비스를 이제 생산해냈다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구매하는 주체 또한 가게이기 때문에 가게가 이제 벌어들였던 돈을 기업의 수입으로 제공해 주면서 결국은 기업의 생산물을 사들이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 경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서로 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가 지출하게 되면 누군가는 벌어요. 말하자면 새 나가는 돈 내지 증발하는 돈은 없다라는 관점이지요. 그래서 생산과 지출을 통해서 그 발생되는 어떤 그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지출의 관점에서 집계를 하나 소득의 관점에서 집계를 하나 생산의 가치로서는 사실은 똑같은 그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각각의 생산 요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총생산 GN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Gross National Product라고 합니다. National Product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산을 갖다가 모두 모은 것, gross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 1년입니다. 보통 1년 동안에 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생산 요소, 예컨대 뭐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재반 생산 요소 전체로부터 생산되는 그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은 것이 GN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의 범주에 보통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통 노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이라고 해가지고 금전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실제 그 사용 가능한 어떤 생산 요소로서의 어떤 그 실물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계일 수도 있고요, 건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자원이나 기타 요소들도 이제 다 생산 요소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을 모두 동원해 가지고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최종 재화와 서비스다, 이걸 다 합친 게 이제 GNP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DP, GNP라니까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GDP와 GNP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GDP는 내셔널이 아니라 이제 domestic이라 그러죠.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가지고서 GDP라 그래요. GDP가 이제 좀 더 많이 쓰이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국민소득을 재는 척도긴 한데 GNP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 GNP는 약간 국적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GDP 그랬을 때는 그 영토 베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GDP라고 하는 건 GNP에서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생산요소 소득은 일단 좀 빼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지급되는 생산요소 소득은 더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직장이 영국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GNP 관점에서 볼 때는 국적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손흥민 씨가 벌어들이는 그 영국에서의 소득이 GNP 관점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영국의 관점에서, 영국 GDP 관점에서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 축구 산업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GDP를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GDP, GNP가 약간 좀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GDP를 좀 더 많이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좀 더 강조하냐에 따라 가지고 GDP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GNP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보통 GDP, GNP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값이 다르거나 추이가 다르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 그 경제 주체별로 이제 GNP에 기여하는 항목들을 조금씩 이제 따져보고자 합니다. 예컨대 이제 소비. 그럼 이제 최종 재화 서비스 구매를 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지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가게에 있는 소비자들이 말하자면 이제 뭔가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출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모아놓은 것이 소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자로 쓸 땐 컨섬션에서 C를 따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는 보통 이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 가지고 하는 재반 지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뭐 고용을 더 증대한다든지, 여타 이런 류의 이제 활동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업 활동의 지출을 갖다 이제 보통 투자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는 이제 보통 뭔가를 구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이제 최종 제한화 서비스 구매를 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국가의 정책 목표나 그 여타 국가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민간으로부터 구매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부 구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혼자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다른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수출,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으로부터의 수출에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을 빼는, 이것은 이제 순수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경상수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뭉뚱그려 가지고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GNP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GNP에서 뭐 소비가 거의 한 6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투자나 정부 부문의 구매가 또 워낙 뭐 천조국 그러잖아요. 실제로도 저기 미국의 정부 예산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의 한 4천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정부 구매 부분도 사실 민간 투자 이상으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이제 꾸준히 사실은 무역을 통해서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는 사실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파란색은 우리나라고요. 빨간색은 일본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제력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지시죠? 일단 소비 부문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771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771,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바꾸게 되면 조원이 되니까 한 780조 뭐 이 정도 저희가 이제 민간 부문에서 소비를 하는 반면에, 뭐 일본은 이게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컨섬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천조 가까이, 우리나라 대비 뭐 한 4배 이상 큰 민간 부문의 소비가 이제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구매 자체도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4,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이게 2015년 기준이 되면 약간 옛날입니다만은 235조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시점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950조 원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정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 투자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결국 기업이거든요. 기업에서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걸 이제 얼마나 하느냐인데 결국 보면은 이제 한국이 한 458, 뭐 일본이 한 1100 이렇게 되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자본에 대한 투자도 양국 간의 비교를 놓게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이 한 2배보다 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제 수출입 부분이 되겠는데 수출입에서는 사실 한일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보셨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은 굉장히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민간 부문의 소비에 비해서 크게 격차가 나지 않는다. 수출이나 수입이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를 보는 약간 흑자가 나고 있구나 이런 걸 일단 볼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흑자나 적자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뭐 그냥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저희가 한일 간의 이제 GDP 구성의 차이로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성 비율을 가지고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소비가 한 전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6% 정도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소비가 더 큰 모습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국이 15, 일본이 한 20%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좀 더 큰 정부 지출을 가지고서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전체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외 부문,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넷 익스포트라 되어 있는 순수출 부문은 한국은 뭔가 이제 실제 GDP 성장에서 수출이 이제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좀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설비 투자에 의한 그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연두색에서 봤을 때도 이제 한국이 좀 더 상대적인 비중은 좀 더 높다 이런 걸 갖다가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GNP의 조정 항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가상각 같은 것들은 GNP에서 빼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뭐 설비나 기계 같은 것들은 좀 노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노후화된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서 GNP에서 좀 차감 항목으로 잡아서 그걸 갖다가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일방적 이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해외에 있는 노동자가 자국으로 돈을 보내왔다라든지 혹은 좀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뭐 세계기구라든지 타국으로부터 원조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다 감안을 해서 GNP에서는 좀 조정을 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두 번째 주제로서 국민소득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외 부문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그 나라의 GDP 같은 경우는 소비와 투자와 정부 구매를 다 합치면은 그 나라의 GDP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방 경제가 돼가지고 해외와 수출 수입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민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구매뿐만 아니라 순수출이 들어와요. 즉 수출한 만큼은 GDP가 커지고 수입한 만큼 GDP가 작아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모두 뭉뚱그려 가지고서 개방 경제에서의 국민소득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 그림 좀 틀어놨는데 말하자면 위쪽에 수도꼭지를 틀면은 말하자면 수출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GDP를 좀 높이는 상황. 반면 이제 아래쪽 수도꼭지를 하게 되면 수위가 좀 낮아지겠죠. 즉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서 GDP가 떨어지는 상황 이런 거에 이제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관심 갖는 그 키워드로서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타국과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커런트 카운트라 그래서 CA로 지금 여기 시계선 표시하고 있고 EX, Export minus Import, IM을 갖다가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앞에서 보셨던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보시다시피 결국은 순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GDP에서 결국은 컨섬션과 인베스트먼트와 거버먼트 스펜딩을 갖다 빼낸 그 부분만큼이 경상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늘어나는 것 혹은 줄어드는 것은 이것이 그 국내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본하고 한국 간의 그 한일 간 GDP 구성에서도 보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에 있어 가지고서 경상수지에 영향을 꽤 주고 있죠. 수출이 말하자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관점에서 이것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려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관점을 약간 바꿔서 보게 되면 생산이 국내에서 필요한 것보다 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의 생산을 더 만들어 가지고서 해외로 갖다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 혹은 국내에서 필요한 것보다 생산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한 경상수지 흑자국 같은 경우는 수출 대금을 계속 받게 되니까요.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해외로부터 외화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순해외부, 결국 뭐 말하자면 해외로부터 이제 해외와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들이 말하자면 이제 해외에 이제 어떤 투자로 다시 나간다든지, 혹은 뭐 어딘가에 저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형태로서 그 해외 부가 이제 부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폐쇄경제 하에서는 이제 대외 부문이 없으니까 결국은 GDP에서 민간 소비하고 정부 구매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저축, 말하자면 그만큼 경제의 어떤 그 캐파가 커진다, 혹은 뭐 저희가 이제 어떤 캐피탈 익스펜디처라 그러긴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설비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폐쇄 경제일 때 같은 경우는 해외와의 교역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GDP에서 쓸 거 쓰고 남는 부분, 결국 기업이 스스로에 투자해 가지고서 쌓아놓는 그 자본 지출이 결국은 국민저축하고 같은 크기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폐쇄 경제라서 이제 closed, 그래서 이제 CL이라고 첨자를 좀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 경제에서는 결국은 해외와의 교역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본 스톡,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설비에 투자한다든지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어딘가에 저축을 해둔다든지 다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자본 스톡이 커지는 경우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국민 저축으로서 저희가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내셔널 세이빙, 여기 이 식에서는 S로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이라고 하는 것도 민간에서 오는 저축과 정부에서 오는 저축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민간 같은 경우는 결국은 GDP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은 GDP에서 세금 낼 부분 내서 국가에 내고요. 그냥 T만큼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써야 될 부분, 컨섬션 빼고, 그 부분만큼이 어떻게 보면 민간의 어떤 캐피탈 스톡, 자본 스톡으로서 쌓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민간 저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저축이라고 할 때는 정부에서 결국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T만큼 텍스를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G만큼 정부 예산만큼 써가지고서 쓴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정부 저축이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G를 높여 가지고서 말하자면 정부 저축을 줄여가면서 이제 경제를 갖다 좀 돌리는 거고요. 지금 약간 이제 그런 기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이 확 줄어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정부가 좀 경기가 과열돼 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G를 갖다 줄이고 T를 높여서, 그래서 정부의 저축을 늘려 가지고서 정부의 이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겠지만은 경기도 약간 좀 그 과열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민저축으로서 이제 우리가 앞에 알아봤던 것은 민간 부분의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합쳐놓고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바라보신 것처럼 SP 더하기 SG 한 것만큼이 결국은 이제 국민저축으로서 잡히는 그런 요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저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투자 플러스 경상수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마지막 시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국민소득 상승식이나 이제 GDP, GNP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평소 뭐 언론이라든지 뭐 각종 TV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흔히 듣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정확한 그 개념이나 이런 그 부분들을 좀 따져볼 기회가 없다라고 여겨져서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 와서요.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